최근에 많이 했던 얘기가 실거주는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떨어지는 건 죽어도 싫고 내가 산 가격보다 누가 더 싸게 사는 건 난 죽어도 싫다. 저는 이제 미친 사람들을 진짜 여러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저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책이 3권인데 네. 가장 최근 책이 이 책인데,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에서 제가 이 책 가장 첫 부분에 네.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금 어떨 때는 상승이다, 어떨 네. 때는 이제 하락의 징조다 네. 이렇게 조금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연구를 하면서 네. 다른 전문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거의 잘 모르는 분야가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영향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저는 느꼈었어요. 저는 진짜 공인중개사로 일을 했고, 이제 특히 오래 일한 분야가 이제 분양 쪽이 가장 밑에 있는 분양 상담사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천 명, 수천 명을 일일이 직접 대면하면서 상담을 했죠. 사람들의 표현과 생각, 그 다음에 이분이 속에 감춰진 생각, 이런 것들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이상하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실거주는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러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실거주 할 건데 이거부터 딱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네네. 그게 딱 저한테는 뭘로 들리냐면 방어적 표현인 거예요. 실거주를 구하면 실거주로 구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왜?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 난 수익을 얻고 싶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돈을 막 이렇게 대놓고 추구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하는 것처럼 네. 이게 뿌리 깊게 뭔가 인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체면 사회죠. 그래서 남한테 보여지는 게 나는 뭔가 대놓고 약간 나쁘게 인식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 이거예요. 약간 심리적인 게 되게 그렇죠. 크네요. 그래서 방어적 기제예요. 그게 방어적 기제로 나는 실거주를 할 건데 이게 오를 것 같습니까? 이게 오를 것 같습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실거주면 그냥 사세요. 집을 보고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가서 사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떨어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사실은 실거주 할 만큼 쾌적하고 마음에 들고 근데 올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실거주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이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분양을 하던 물건들을 보러 와서 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일할 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이제 분양 상담사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창 안 좋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을 때니까. 안 좋을 때에 와서 관심은 있어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 사고 가는 분들이 열에 9. 그리고 이제 한 사람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게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겪으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과 욕심이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말은 이렇게 해요. 그때 와서 충분히 떨어졌다, 이제는 올라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고 하면은 끝판에는 뭐냐, 계약 쓰는 단계에서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할인 더 해주면 올게,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방어적인 거죠. 떨어지는 건 죽어도 싫고 내가 산 가격보다 누가 더 싸게 사는 건 난 죽어도 싫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 소장님의 그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게 좀 탄생이 된 건가요? 그렇죠. 뭔가 자산이라는 건 어떤 등락이 있구나, 네네. 이 정도만 이제 캐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충의 흐름만 그냥 오르고 내리는 정도만 알았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느냐 이 기준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더 집중했던 부분이 이제 특이하게 그럼 사람들은 왜 이럴 때 실거주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집을 안 사고 그럼 실거주는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전세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거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값이 안 오르기만 하면 안 오를 거라는 전제가 있으면 전세로 실거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진짜로 집값이 안 오른다라면 전세로 가는 게 무조건 평생을 전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심리구나.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 바닥권에서 대부분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미친 사람들을 진짜 여러 봤거든요. 진짜 미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여진 이 심리가 무시무시하구나. 그러면은 약간 심리라고 하니까 좀 덜 와닿는 게 네. 뭐 전세가 오르고 있네 내려가고 있네가 보이는데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저희 같은 대중이? 어렵습니다. 대중심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면 이 강한 대중심리의 추세라고 하죠. 방향을 전환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대중심리는 한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으로 강하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일종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이 운동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가려고 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가해져야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돌리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게 이제 바로 전세와 분양과 정책입니다. 이걸 돌리는 게.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네.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사야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는 것에 대한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을 봤을 때 주요 뉴스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거는 집을 안 사도 진짜 안 사는구나. 그런데 올라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계속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하다가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도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 다 전세 살려고 하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전세 쪽으로 더 몰리니까 오히려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지거든요.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딱 붙어요. 역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해도가 너무 센데 전세는 매매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해져서 매매 시장을 이렇게 활기차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매매를 바닥에서 안 사면 안 살수록 더 올라가는 거죠. 안 살수록 전세가 몰리니까. 그렇죠. 근데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특수성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그냥 딱 구분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맞아. 책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네.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일본 같은 상황은 절대 없다. 네, 절대 이 없어요. 얘기하면서 네, 절대 없어요. 일본은 전세도 없고 네. 정책도 우리나라처럼 정치도 이렇게 센스, 과열된 냄비 근성의 국민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냄비 근성을 가진 국민성 때문에 정책도 정말 심하게 나와요. 그러면 네. 궁금한 게 그 네. 네 가지 요소를 그러면 어떻게 좀 조합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내리면 좋아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세만 봐도 돼요. 꼭대기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의 과한 욕심이 이제 그걸 멈추게 만들어요. 상승을. 네.
정답 말해도 돼요? 네. 정답. 네. 호가. 그렇죠. 호가 갭을 네. 과하게 올려버립니다.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네. 책을 읽으면서. 네. 호가를 보라고? 네.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른 시장의 상황. 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이제 일찍 판 사람은 손해라는 그죠, 느낌을 그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감정을 가지게 돼요. 진짜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다 똑같은 마음이 돼요. 뭐냐? 나는 일찍 팔지 않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반복돼서 계속 꼭대기쯤 가면 호가 갭이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상승의 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 하나가 이 호가랑 실제 거래가의 갭이 기존보다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네. 커져 그렇죠. 있다. 오. 이게 이렇게 엄청 커지면 매수자가 이제 쫓아갈 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매수자도 규제가 있어야 이 매수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포기. 예. 포기도 있는데 아, 네네네. 정책으로 인해서 매수자를 아예 그 시장에서 탈락시켜 버려요.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수요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대란 사태가 벌어졌죠. 네. 그래서 대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정부가 이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데 자, 공급 정책과 이제 수요 정책이 있어요. 그럼 수요 정책은 수요를 억제시켜야 대란이 축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스크 대란 사태에서 정부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약국에서 네. 1인당 몇 개 이상 못 사게 한 거. 네. 그거 하고 주민등록번호. 아, 맞아. 네. 요일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음. 그 날 외에 사람들은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으면 전 국민이 한꺼번에 싹 그날 몰려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요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몰리는 현상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날짜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한도 10장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진정이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공급을 늘리면 그 대란이 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수요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다주택자죠.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수요 주체들이 누구냐?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여러 채를 사가면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10수요, 100수요 막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수요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핵심이 세금 중과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는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요. 실수요자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면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2018년 9월 13일 날 나온 게 이제 네. 9.13 대책입니다. 근데 9.13 대책이 이제 가장 강력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하락했거든요.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수요자는 오히려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탈락을 시키고 근데 실수요자를 못 사게 만들 수 없어요. 이때는. 아,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되게 또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기도 이거는 하고. 듣고 나면 왜냐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 마스크 아는 건데, 얘기하시니까. 다 아는 건데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상승장에서 아까 호가 얘기하셨고 정부 규제가 좀 누적되어 있어야 돼서 네, 수요를 제한해서 탈락시킨다. 요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추가로 볼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상승 막바지야. 요거를.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사실은 이 상태로 계속 가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도 줄었는데 매도도 줄거든요. 그러면 21년에 꺾인 거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또 딱 이제 꺾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에너지마저 이제 딱 꺾어버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트리거인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정부 정책인데 정책 중에 보면은 21년도 9월 달인가에 갑자기 농협인가 국민은행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주담대를 중단하겠다. 맞아.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게 집을 사려면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미 비싸. 네. 너무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현금을 쥐고 이걸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대출을 받아요. 네,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하는데 주담대 금지, 포기하게도 되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 행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궁금해요.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이냐? 네. 단순한 조정장이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이제 18년 9월 13일 날 그 대책 이후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떨어지는 상황과 지금 떨어지는 상황을 딱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원인이 달라. 이때 상황은 정부의 상승장이었죠. 그때는 네. 완전한 상승장이었고 네. 상승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갑자기 아주 강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침체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폭등을 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 하락 상승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 규제밖에 없는데 나중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규제에 틈새가 있네. 그게 바로 무주택자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제재할 수 없으니까. 네. 무주택자들은 틈새 이 구멍으로 쑥 나와가지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조정이 아니라 진짜 대세 하락이라고 이제 좀 이제 주장하시잖아요. 이거는 폭등을 하고 나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 의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출 중단 그리고 그것도 조금 지나서 대출을 다시 하겠다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은 거예요. 강하지 않은 거에 의해서 파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네요. 더 자세한 건 이 책에 네. 정말 디테일하게 예시를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쉬운 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